네, 2주에 한 번 월요일 함께하고 있는 월요일의 플랜 B입니다. 우리 사회 주요 이슈들 기성정당이 아니라 좀 젊고 진보적인 정당의 시각에서 우리 사회 내일을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정책, 이른바 플랜 B를 확인해보는 그런 코너죠. 녹색당의 신지혜 공동위원장, 미래당의 김소희 공동대표 두 분 오늘도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다룰 주제는 이른바 플랫폼 경제 종사자인데 우선 청취자분들 가운데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시는 분도 많아요. 누가 좀 설명해 주세요. 플랫폼 경제 종사자. 요즘 이 말이 좀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디지털 플랫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노동을 통상적으로 이제 칭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라든지 어플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쓰는 뭐 요기요, 타다 이런 어플을 통해서 하는 그런 플랫폼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통칭해서 일컫는데, 이게 아직 쉽게 말하면 네. 우리가 주문하면 배달해 주시는 분. 그렇죠. 그리고 또 차를 부르면 운전해 주시는 분. 네. 네. 뭐 예를 들면 또 집안을 정리하기 위해서 뭐 도우미를 부를 때 요즘에도 뭐 스마트폰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부르기도 하는데 예.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많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많아지고 있고 또 일상적으로 소비자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되죠. 저도 일상적으로 매일 하루에 한 번은 꼭 쓰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콜택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요. 네. 제일 많은 건 그래도 배달 쪽하고 운전, 대리운전 뭐 이쪽 네, 아닐까요? 배송 숫자상으로. 쪽이 아무래도 좀 많은데, 근데 이게 지금 딱 플랫폼 노동이라고 법률적으로 정의된 게 없어서 뭐 그 매체나 미디어마다 뭐 디지털 노동이라고 부르는 데도 있고 깅 노동이라고 부르는 곳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직 좀 혼용이 되고 있는 상태다.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국회 입법조사초에 그 지난주 발표된 자료를 보니까 47만 명에서 54만 명 이렇게 네. 추산하는데 그냥 중간을 잡아도 50만 명은 된다. 이거 네. 아닙니까?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체 취업자 중에 한 1.5%에서 2.3%가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근데 이게 해외와 비교해 봤었을 때 적지 않은 비율이에요.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 통계치를 봤었을 때 0.4%에서 4%가량 취업자 중에 전체의 그 정도 분량이 예.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 풀지 못한 숙제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통적인 산업체 안에서의 노동자로서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네.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풀어야 될 문제는 많은데 특히 한국에서는 논의가 여전히 더딘 것으로 보입니다. 전통적 산업에서의 노동자로 인정을 못 받는 이유는 뭐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사업자와 노동자가 1대1로 계약을 했어요. 다른 주체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예를 들면 배달업 같은 거를 쉽게 생각을 해보면 거기 자영업자가 있고 또 그 자영업자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이 있고 또 소비자가 있고 그다음에 또 배달 노동자가 있고 주체가 여러 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 안에서 이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에 종속된 계약되어 있는 예. 노동자로 보지를 못하고 마치 다른 방식의 자영업자처럼 법적으로는 그 해석이 되기 때문에 노동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죠. 당장 대리운전 기사분들만 생각해봐도 그러네요. 그렇죠. 뭐 어떤 업체에 소속은 돼 있으나 그 업체로부터 월급을 받는다기보다는 자기가 수수료 형태 하루에 몇 건을 했는지 그에 따라서 받는 거니까 네. 거의 자영업자의 한 명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고. 또 근로기준법상 지금 이제 노동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게 변했는데 법상으로 해놓은 거는 물리적, 시간적 종속된 것만 근로자, 노동자로 보고 있거든요. 이거 부분도 이렇게 우리 노동 시장과 지금 안 맞는 부분이 있다. 네. 근데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자영업자라고 볼 수 있는가? 여기에 질문을 좀 던져야 돼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라고 함은 기존에 자기가 원하던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자유롭게 영업하는 사람을 뜻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대리기사나 퀵 하시는 분들을 보면 자유롭게 자신의 영업을 한다기보다는 정말 최저시급 이상을 벌기 위해서 건건이 받는 모든 계약을 받고 또 거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꼭 플랫폼 기업을 통해서 그 자기 서비스를 그렇죠. 제공해야 된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 플랫폼 기업의 종속된 형태라고 사실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배달 같은 경우도 페널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영업인데 자기가 자기한테 페널티를 주지 않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도 이게 자영업이라 볼 수 있나라는 질문을 던져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털어놓는 제일 큰 고충은 그럼 뭡니까? 일단 임금 문제가 가장 크죠. 임금. 그러니까 퀵배달이나 혹은 아니면은 그 배달 서비스 대리운전 같은 경우들을 보면 예. 수수료를 전체의 20%에서 23%가량을 냅니다. 그러고 나서 뭐 예를 들어 오토바이나 차량의 감가상각비를 따져보면 실제로 자기 떨어지는 순수익은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들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 뭐 어떤 특정 서비스, 특히 이제 음식 배달 서비스 같은 경우를 보면은 건건이 혹은 시간당 노동을 하기는 하는데 사고가 터졌을 때 제대로 된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든지 예, 뭐 예. 아니면은 뭐 4대 보험이나 퇴직금이나 각종 수당에서 제외된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예. 사실상 기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보다 훨씬 더 취약한 형태의 노동 환경에서 일을 한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 경쟁 체제에 놓여 있는 것도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특히 대기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는 시간조차 쉬는 시간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최대한 빨리 잡아야 되니까. 예. 그래서 그 배달하는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는 배달 같은 경우는 주간 그다음에 야간 심야가 있는데 어떤 분은 세 타임 다 뛰시는 분도 있다고 그럼 하더라고요. 언제 쉬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거가 또 규제가 없으니까는 어.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하는데 여기서 또 이제 건강상이라든지 아까 말했던 안전상의 이유가 문제 터졌을 때 예, 본인 예. 책임이고 그리고 평가의 문제들도 좀 있어요. 별점. 네, 이 별점 제도로 모두 다 운영이 되고 그 소비자한테 모든 게 다 맡겨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가혹한 형태의 평가 안에 놓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이 서비스들을 이용하는 사용자분들은 그런 얘기 한 번씩 들으셨을 거예요. 별점 5점 주세요. 뭐 좋음으로 평가해 주세요. 사실 하나하나의 별점마다 목을 맬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 스트레스도 예. 크죠, 굉장히. 그러니까 임금 이런 건 이제 결국은 배달 요금이나 대리 요금 거기서 나오게 되는데 그걸 결정하는 거는 이분들이 뭐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파업을 해갖고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고. 맞습니다. 맞아요. 이게 그러다 노동자로 보니 인정받지 못하니까. 돈이 몇 푼 안 되니까 장시간 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사고 나도 별 대책이 없고 이런 거죠. 네, 그래서 하루빨리 이분들을 노동자로서 인정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노동법 안에 이분들을 포섭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기존 정당들은 이런 플랫폼 노동자들만을 겨냥한 정책 개발 같은 걸 하고 있나요? 시급한데 아직 뚜렷한 저도 안을 내놓는 것은 없습니다. 뾰족한 안 같은 거는 못 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기존에 왜 특수 형태 산업 특수 고용 근로자, 노동자라고 부르죠. 네, 특수고용 노동자. 그런 분들이 이미 있었잖아요. 그런 예. 직종이. 근데 예. 2007년도 학습지 교사, 네, 골프장 캐디. 네, 맞습니다. 이런 대리운전 기사, 네. 뭐 이런 분들조차도 기존의 노동자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플랫폼 노동에 대한 이야기는 더욱 쉽지 않은 거죠.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문제가 20년째 계속되고 있던 문제입니다. 근데 풀지 네. 않았기 때문에 이제 플랫폼 노동도 좀 요원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닐까 어떻게 싶어요. 보면 새로운 노동 시장에 대한 되게 대안이라는 대처가 되게 늦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미래당하고 녹색당은 빠르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네. 어떤 정책들을 갖고 계신가요? 뭐 저희 같은 경우에 일단은 그 통계를 먼저 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통계조차도 나와 맞아요.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실태 조사가 안 돼 있죠. 네, 플랫폼 노동이 뭔지, 플랫폼의 산업이 어떠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지 일단 이거 통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부분들, 이 플랫폼 노동자분들을 노동자로서 인정하는 법적 제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게 예. 되면 뭐 4대 보험이나 뭐 각종 수당 같은 제도들도 포함이 되어서 논의가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노동조합으로서 결성권을 가질 수 있게 되겠죠. 그다음에 저는 장기적으로는 이 디지털 기반의 산업으로 이미 체제가 전환해 가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 노동에 대한 장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지금은 보험이 이미 계약 관계에 있는 분들에게만 4대 보험이 적용되는 형태인데 그게 아니라 소득 보험의 형태로 바꾸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은 소득에 따라서 그 세금을 내고 플랫폼 노동자들은 또 소득에 따라서 그 세금을 내고 그 안에서 보험 처리를 이룰 수 있게 다른 방식의 세금 조세 제도들을 만들어 나가자. 그다음에 사회보험 체제를 바꿔 나가자라는 안이고요.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도 저희 얘기했었는데 기본소득이 유효한 전략이 아닐까 싶어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노동 4.0이라고 그래서 산업 체계가 4차 산업혁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노동도 바뀌어 가는데 그 안에서 뭐 노동의 유연화나 혹은 아니면은 노동 시간 단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예. 이것을 금기
중기시하거나 뭐 문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형태로 넘어가는 와중에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기본소득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본소득이라고 하면 플랫폼 노동자분들이 노동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하는 것이 다분히 굉장히 많이 일어날 텐데 노동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기본적으로 소득을 보장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들을 하는 것이죠. 한국에서도 기본소득 논의가 이 안에서 좀 빨리 이러한 맥락에서 빨리 진행이 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그런 논의가 나오는 배경은 앞으로 급속도로 플랫폼 노동자의 숫자가 늘어날 것이다. 그죠? 네, 산업 체계가 전환이 될 것이다. 그쪽 있죠. 숫자는 늘어나는데 전통적 노동 보호 정책으로는 빈 고문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저 미래당도 그러니 기본소득제를 도입하자 이런 거로군요. 예. 기승전 기본소득. 미래당도 그 1일 고용보험법 이런 거를 좀 제안해보고 싶은데. 일일 고용보험. 그러니까 하루만 일을 해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기존 그 산업 구조가 이렇게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게 산업구조 중심의 노동과 법체계라고 생각이 들어요. 노동자 중심으로 바뀌어지면 이 사람이 얼만큼 일하고 1시간을 일해도 그만큼의 고용보험은 저는 가입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2004년부터 해서 그런 일용직이라든지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포함되게 돼 있지만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예. 뭐 서류를 써야 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서류상 쓸 필요도 없이 노동부에서 그냥 가입만 해서 내가 그 1시간을 일하면 일한 만큼 되고 그 대신에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 과도한 많은 세금을 조금 내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그 플랫폼 지금 많은 업체들이 데이터 기반에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예, 예. 기본소득과 맞닿은 얘기인데 그런 사람들이 개인정보를 다 그런 걸 활용해서 지금 사업을 번창시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사회 환원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걸 세금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플랫폼 사업자들은 초기에 자기네 플랫폼 모델을 만들고 구축하는 데 비용이 들어갈 뿐 거기에 자영업자들도 다 입점을 하는 거고 고객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주문하는 거고 그렇죠.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런 그쵸. 형태로 나아가고 있지요. 네. 그러니까는 카드 그런 데이터를 분석해서 예. 이 고객층한테 이렇게 마케팅을 해야겠다는 게 자동으로 나오고 있어서 그것까지 자동으로 더 되니까. 전략적으로 할 수 그러니까요. 있는데 이거를 마치 자기 신들의 기술과 정보와 그런 뭐랄까 능력으로 지금 돼 있는 게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정보가 한번 데이터베이스가 쌓이고 나면 새로운 신생 기업이 등장해서 거길 찾아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의 형태 그러니까 특수성 중에 하나는 예. 이미 기존에 있었었던 기업이 음. 독과점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거기 안에서 승자독식 체제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따져서 조세를 도입하는 걸 고민을 해봐야죠. 네, 네. 그나마 정부 차원에서 신경을 써갖고 조금씩이라도 시작하고 있는 거는 산재보험 아니에요? 그렇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 그것만으로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뭐 일일 고용보험 얘기하셨는데 고용보험은 뭐 언감생심 꿈도 못 꾸고 있는 것 같고 아직 그렇죠.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조금씩 늘려가는 건 지금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 정책 아닙니까? 오래전부터 하기는 하는데 이제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들지 않는 노동자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보통 근로자들, 일반 기업에 있는 정규직 근로자들은 기업이 100% 그것을 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비정규직이나 그다음에 이 안에 해당하는 노동자분들은 본인이 절반을 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적은 수익에 이 산재보험료를 내려고 하니까 오히려 자기가 들지 않는 경우를 선택하는 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통계 봐더라도 80% 이상이 산재보험을 들지 않는 걸 선택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악순환에 빠지는 길이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플랫폼 노동자가 더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다. 말씀을 하고 싶어요. 네. 사실 우리 모두가 그 플랫폼 노동자들을 이용하는 이용자이면서 동시에 우리도 플랫폼 노동자가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 플랫폼 노동을 해봤었는데요. 어떤 거 해보셨어요? 저는 제가 친구가 하는 걸 좀 도왔었는데 에어비앤비를 도왔었어요. 네. 에어비앤비라고 이제 집을 숙박업을
숙박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방 하나 남는 거를 해외 이제 여행객들한테 빌려주는 서비스였는데 이제 제가 그 친구한테 아무튼 그래서 청소 같은 것들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점점 더 악순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어비앤비 하는 집들이 많아지니까 집은 더 싸게 그렇죠. 해야 하고 예. 손님들의 별점을 많이 받기 위해서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네. 근데 이제 청소 같은 경우도 더 많은 비용이 들게 되는 형태로 가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순수익은 그렇기 때문에 많이 남지 않는. 인테리어도 고려를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사실 무분별하게 숙박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관리하기 쉽지 않고 그리고 이게 신고제로 이제 넘어가고는 네. 있는데 신고가 안 됐었던 문제들,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 문제들도 있고. 근데 이 에어비앤비를 하는 분들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100%가 노동자로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악순환에 정말 빠지는 약간 구렁텅이에 빠진다고 하는 느낌이 좀 맞았었던 것 그래서 같아요. 이 플랫폼 하는 업체들도 초기 물량을 엄청 투여해서 마이너스 경제라고 하죠. 빚을 안고 그냥 출발을, 왜냐하면 먼저 선점하는 게 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다 마이너스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게 더 공룡이 그 빚 된다고 갚을 하더라고요. 때까지는 또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그렇죠. 그리고 더 다른 신생업체가 그 판에 끼어들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게 한번 플랫폼이 어느 분야에 자리 잡으면 독과점하는 또 문제도 예.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좀 이 분야에서는 워낙 빨리 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더 잘하고 있는, 우리가 벤치마킹 해야 할 그런 선진국이 있어요? 뭐 프랑스가 가장 선진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프랑스는 아예 법 제도 안에 플랫폼 노동자를 지칭하여서 그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제도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노동자로서 인정을 받고 4대 보험, 그다음에 뭐 노조 결성이 가능하고 뭐 그다음에 직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하는 것이 제도로 있고요. 예, 미국 예. 같은 경우에는 그 우버 기사를 중심으로 소송이 몇 건 있었는데 캘리포니아 노동위 차원에서 이 우버 기사들도 노동자로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고 독일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예 정부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플랫폼 노동을 주면서 대안책들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캘리포니아도 내년 1월부터 AB5라는 법안으로 해서 그 플랫폼 노동자 인정하는 법이 시행된다고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방향은 노동자성 인정 쪽으로 가고 있는 거로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노동기본권뿐 아니라 조합 결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된다는 거고. 네. 네. 우리도 결국은 방향은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답답한 지점이, 문재인 정부 초기 출범했을 때 비정규직 제로라는 거를 1호로 해서 예, 나왔잖아요. 전 여기서 조금 시대에 좀 빠졌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이제 비정규직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산업구조상. 예. 근데 이게 더 비정규직을 없애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핵심인데, 네. 이거는 줄여지지 않고 더 벌어지면서 정규직만 늘리겠다는 걸로 느껴서 저는 이 부분이 좀 그게 사실 기존의 노동운동의 구호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근데 과연 그게 가능한 시대인가를 저는 살펴봐야 될 것 맞아요. 같고 네. 비정규직이냐 정규직이냐에 목맬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도 정규직답게 노동권을 인정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게 그런 게 바로 시급하지 않을까 동일 싶어요. 노동, 동일 임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해외에서 보면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임금이 더 높아요. 그리고 비율도 더 높고. 네, 네, 왜냐하면 맞습니다. 이제 노동의 안정성을 네.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용을 추가적으로 받고 뭐 보험료나 이런 것들도 더 많이 받는 그 제도들도 있고. 근데 한국에서는 그게 약간 이상하게 구조가 짜여져 있는 거죠.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더 돈을 많이 그래서 받는. 이거 단적인 게 보여주는 게, 얼마 전 청와대 대변인께서 톨게이트 노동자가 곧 없어질 직업이다라고 예. 말을 하셨는데, 예. 없어질 직업인 거는 맞아요. 더 줄어들겠죠. 예. 하이패스라든지 이런 게 쓰고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없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은 신산업이 왔을 때 하향 산업에서 신산업으로 어떻게 빠르게 전환할 것이냐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얘기를 쭉 듣고 모아보니까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4차 산업혁명, 뭐 산업구조 혁신 말만 많이 하는데 그걸로 돈 벌 생각보다는 그로 인해 생겨나는 새로운 노동계의 문제를 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이런 정책이 간절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네, 맞습니다. 플랜 B였습니다. 녹색당의 신지혜 공동위원장, 미래당의 김소희 공동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